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허황우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김수로 왕을 만나게 되었나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는 허황우 탈출 루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허씨 일가의 이주 경로와 또 허황우가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는 전반적인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직전의 영상에서도 허황우가 자신을 소개한 그 내용 속에 이것은 허황우가 그 자식 7을 승려로 만든 그러한 내용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불심이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인데 자신의 소개는 물론이고 그의 행적 전반에 걸쳐서 다 불교와는 무관한 혹은 기존의 그 허씨의 그 유래와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전통적인 내용들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또 이 내용도 역시 허씨 일가가 특히 허황우가 불교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한편 또 이것이 전통적으로 고대 중국사와 연결되는 허씨 일가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나의 배필로 황후가 되는 것도 또한 하늘의 명령이니 그대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김수로 왕이 자신들에게 짝을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신하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나의 배필로 황후가 되는 것도 하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게 짝을 지어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허황우는 나와 너희들은 평생 알지 못한 터인데 어찌 경솔히 너희를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허황우가 김수로 왕을 만나기 전에 당연히 서로 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거나 어떤 증표가 있었다. 서로가 상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혼인을 하겠나 또 어떻게 너희들을 따라가겠나 이렇게 두 사람의 말이 맥락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씨 가문과 허씨 가문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 서로가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황우가 데리고 온 잉신, 신하 2명의 이름을 보면 하나는 천부경 신보와 종정감, 조광, 또 여자는 모정과 모량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천부경이라든지 종정감이라든지 하는 이런 관직은 고대 주나라 또 진나라 이때의 벼슬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한 벼슬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허황우를 따라 나섰는가? 그것도 의문점입니다. 요 다음에서 요 부분은 살펴볼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젯밤 꿈에 똑같이 황천상제를 배웠는데 너는 그 황천상제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가 허황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곧 우리와 작별하고 그에게 가라. 급하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신천은 신도로 오천은 오능으로 고쳤다. 신귀는 음을 그대로 두고 훈을 고쳐 신귀라고 하였다. 또 여기 그 내용에서도 주와 한나라의 제도로 나누어 정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즉 가락국의 그 관직 제도가 주나라와 한의 제도를 따라서 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진나라의 그 관직 제도도 포함됐기 때문에 주나라, 진나라, 하나라 해서 중국 역사에 중대한 계승관계에 있는 그러한 나라의 관직을 가락국에 적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지라도 허황우는 결코
인도에서 왔다거나 이런 것은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 천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관직명이다. 주례에서는 사도에 속한 관리이고 국가의 세수를 징수를 관장한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소통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는 직책이다. 물리의 흐름을 잘 흐르게 하는 그러한 관직이다. 오늘날 경제기획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정정감은 진나라 때의 벼슬입니다. 진나라 때 설치했고 황족의 모든 사물을 또 역시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왕실, 친족적 사무 그러니까 황족뿐 아니라 일단의 그 왕실 그 친인척의 그 모든 사물을 담당을 하게 되고 한나라 위나라 이후에는 황족을 담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범위를 줄여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게 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황천은 서경에 나와 있는데 황천 권명 엄유사해 위천하군 이래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하고 살피시고 명하사 이건 요임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명하사 사해 그러니까 온 천하를 이렇게 소유하게 하시고 천하의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상제는 시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탕탕상제 하민지벽 이래 해가지고 광대한 모든 것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는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는 임금이 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 앞에 나온 벼슬 이 신천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처럼 바로 신은 시칭이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토템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 천이라는 글자가 큰 태양, 큰 해, 큰 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렇게 진입하게 한 그 위대한 업적을 토템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오천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하늘을 5가지로 나누었는데 황천, 호천, 민천, 상천, 창천 등 5가지로 이렇게 별개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또 혁고 정신 해가지고 혁이라는 것은 뒤집는다, 새롭게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주판 한의 이 분정지 사소 이혁고 정신 이래 해서 주와 한나라의 제도로 이렇게 새롭게 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김수로 왕의 정체성과 변환이라는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나라 때에 변이라는 그러한 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이 살펴본 이 내용만으로도 이 허황우가 데리고 온 신하들이 다 이런 그 주나라 때, 진나라 때, 한나라 때 이러한 관직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황우가 인도에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또 허씨의 출자 자체도 벌써 주나라 그 이전 3대 이전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전에 요임금 때 허유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이전서부터 해서 주나라로 해서 진나라, 한나라 이 역사의 맥이 일정하게 흐르는 그러한 허씨 그것을 여기에서는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황후의 그 역사적 그 내력은 집안 내력은 매우 깊습니다. 물론 전설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 허유
요임금 때 허유로부터 한나라에 이르는 그 과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허씨 가문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륙에서 어떠한 정도의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위기에 몰리게 되면 그 대륙을 탈출을 해서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흉노라고 하는 훈 제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씨뿐 아니라 여기 김씨도 역시 마찬가지죠. 김씨도 진나라의 그 자손으로 있다가 진나라가 멸망함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북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력이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신라 김씨의 조상이 되는 투후의 아버지 토승우가 거기에 왕의 자리로서 부왕의 자리로서 이렇게 영향력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무제에 의해서 포로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그 한나라의 어떤 정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황제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또 마음만 먹었다 하면은 왕망처럼 한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까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사라는 그 시에서는 이 김씨에 대한 찬양과 또 시기와 질투가 섞인 그러한 얼마나 실세였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한나라 왕실을 보호하려고 애썼던 그러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穆공이 혁사만화 해가지고 주 나라를 이렇게 정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공자와 또 사마천 이 두 사람의 그러한 그 처신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분개를 하고 진穆공은 그 중에 이제 공자에 대해서 공자의 그러한 역사관을 전면으로 뒤엎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지금 곳곳에 남아있는 혁사만하라고 하는 근문입니다. 이것은 야만스러운 하족, 이 하족의 정통성을 두고 있는 그 주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정벌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穆공의 자손이 되는 이 진시황이 바로 이러한 유시를 달성을 했고 유시를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천하를 평정한 그러한 시황자가 되었는데 이것도 얼마 못 가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니까 그때에 이 진나라의 하나의 세력이었던 이 김씨가 허씨처럼 이렇게 북방으로 훈제국 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휴도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도왕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한무제가 훈제국에게 거의 100년 가깝도록 이렇게 그 조공을 바치고 황실의 공주를 바치고 하는 그러한 치욕을 덜겠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서쪽으로 이주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87년에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김씨 일가에 일어난 일은 바로 투후가 한나라의 조정에 투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말을 치는 그러한 목동으로 되어 있다가 한무제의 눈에 들어서 그 전체를 감독하는 마감으로 이렇게 승격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점차 올라와 가지고 황제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황제의 침소에 있을 때 망하라라고 하는 신하가 한무제를 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때에 그 망하라를 잡는 격투해서 잡는 그러한 공을 세움으로써 결정적으로 투후의 그러한 그 신임을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으로 투후라고 하는 그러한 자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무제가 투후에게 딸을 후궁으로 이렇게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노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후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면은 이것은 다음 황제의 후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실세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김씨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손자가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조건이었는데, 투후는 이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이 투후는 일반인하고는 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후가 한무제가 사망하기 직전에 보정 대신 5명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 황제를 대신해서 황제가 제대로 성인으로서 황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 이렇게 하는 그 책임을 곽광에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 곽광이 김일제를 의식해서 나는 김일제보다 못합니다 해서 김일제에게 넘겼는데, 이 김일제라는 분은 벌써 그 상황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곽광이 저보다 낫습니다 이래가지고 곽광에게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곽광이 이 보정 대신 5인 중에서 책임을 맡고 황제를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곽광은 한무제의 유언처럼 아주 신중하고 대체적으로 잘 그 황제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부인이 이 딸을 황후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을 일으킨 것이 결정적으로 곽씨 집안이 멸물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허광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허광한은 본래 어디서 왔는지 이 선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허광한이 어느 계기에 한무제를 따라다니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한무제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손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련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무제가 사망하기 전에 이 무고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한무제의 그 신하 중에서 강충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강충이라는 인물이 이 황제 중에서 여태자 유고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 유고는 다음 무제 이후에 상당히 다음 차기 황제로서의 입지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충과 이 유고와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강충이 생각하기에 다음 황제가 된다 하면 나는 끝났구나 이래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태자 이 유고를 모함을 한 것입니다. 황제가 다니는 길에 여러 가지 저주하는 물건을 묻어놓고 그것을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역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죽기를 바라는 이러한 불경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나이가 있었던 그 한무제가 사리 판단을 잃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유고에 대해서 엄벌이 처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대를 파견을 해서 이 유고를 잡아오도록 이렇게 진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유고가 자신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결국 양측 간에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전세는 유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고는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일족 부인과 처가 해서
모두 다 몽땅 처형을 했습니다. 처형을 해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결국은 마지막 살아남은 것이 이 선제가 되는 유순이었습니다. 이 유순은 원래는 황제의 후보에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보정 대신이었던 곽광의 위세가 황제를 능가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순이 황제가 되기 직전에 유하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곽광이 유하를 모시고 와서 황제로 삼았는데 상당히 그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뭐 음주 가물을 한다든지 또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이들의 횡포가 심해서 여러 가지 원성이 일어나니까 이 곽광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그 신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하를 갖다가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유하를 황제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유하라는 인물은 불과 27일 정도 황제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황제의 자리에 앉혔던 인물이 바로 이 유순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유순이라는 인물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충의 무고의 난 때문에 역시 이 대역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강보에 쌓여서부터 감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그 관리 중에 장씨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장씨가 바로 그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은 태자 유거의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거가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었는지 이 부하 장씨가 그 은덕을 잊지 못하고 그 아들이 되는 이 유순, 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잘 부탁을 해서 죄수 중에서 저지 나오는 그 여성 죄수에게 젖먹이를 시키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에는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는 혼인까지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대역죄인의 자손에게 아무도 자기 딸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장씨의 부하 중에 허광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게 따로 별도로 불러서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너의 딸을 이렇게 짝지어주자 이렇게 했는데 허광안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답을 못하다가 거듭된 요청에 결국 딸을 주기로 했는데 이 딸은 원래 혼처가 있었습니다. 혼처가 있었는데 그 결혼할 예비 사위가 또 혼인 직전에 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급사한 딸은 결국은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광안의 딸은 결국 이렇게 그 죄인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있는 이 유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 사이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하를 폐위시키고 난 이후에 곽광의 위세는 황제까지도 폐위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곽광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곽광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그 세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인물을 이렇게 그 황제 자리에 앉혔다가는 언젠가는 자기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비참한 상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세력도 없고 미천한 집안에 있는 이러한 그 유순을 선택을 해서 황제로 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광은 유순 황제가 되는데 절대적인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곽광의 딸이 이렇게 그 황후로 앉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제로 즉위를 하고 난 이 유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아주 힘들었을 때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상대해주지 않았을 때에 배우자를 준 이 허씨 집안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광안에게도 큰 볕을 내려주고 이 딸이 곽광의 딸을 마다하고 결국은 조강지처인 허씨를 이렇게 자기의 황후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곽광의 뜻을 꺾었던 것이 허황후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5년간 곽광이 사망할 때까지 이 선제는 황제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곽광을 통해서 보고되고 곽광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황제도 갔다 가다가는 폐위될 수 있는 그러한 나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곽광의 부인이었습니다. 곽광은 상당히 신중한 인물이고 또 비교적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 여자의 욕심이라는 게 참 큰 사단을 불러왔습니다. 황후가 된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 황후가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 누우니까 그때 당시에 그 황후를 보살피던 여자 여의를 포섭을 해가지고 황후를 살해하도록 약을 써서 살해하도록 해서 결국은 황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훗날 곽씨 일족이 자신의 부인 허황후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곽광의 위세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오히려 곽씨 일족의 그 지위를 높여주게 됩니다.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합니다. 뜻밖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은 선제가 매우 총명했기 때문에 이 곽씨 집안에게 황제가 등 돌릴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곽광이 죽고 난 이후에 선제가 비로소 황제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찾았기 때문에 점차 곽씨들을 갖다가 병권을 실질적인 병력을 움직이는 위치에서 한직으로 점점 바깥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곽씨 일족이 이것을 눈치를 채고 이 황제가 우리를 갖다가 손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무를 꿈꾸고 있는데 이것이 발각이 나서 결국은 허황후를 죽인 죄와 함께 역모 혐의로서 곽씨 일족은 모두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곽씨 일족은 이것으로서 멸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황후 왕씨를 이렇게 다음 황후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제의 아들이 원제가 되는데 이 원제는 원래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사마씨가 되나 그런데요.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나는 원래 이렇게 일찍 죽을 운명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비빈들이 나를 이렇게 저주를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원제는 여자에 대한 관심을 끊고 이제 비빈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걱정을 했던 선제가 그러지 말고 빨리 이 후사를 이어야 이 종묘사직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해서 빨리 그 자손을 봐라. 이리 해서 여인 5명 그것을 이 태자였던 이 원제에게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원제는 여자에 대한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땅바닥만 본 상태에서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가리켰는데 그것이 우연히 왕씨 여인이 지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제 입장에서는 이 왕씨, 왕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합방을 했는데 거기서 임신이 됐고 또 더군다나 거기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제가 너무나 기뻐했죠. 그 선제가 그 얻은 자손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잘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군이라고 하는 궁녀는 당연히 황후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정군이라는 이 여인은 나중에 왕망의 고모로서 나중에 한나라 왕실을 망친 왕망의 후견자가 되는 기이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망과는 한나라를 망친 역적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오히려 왕씨 가문의 멸족을 예언하고 저주했던 그러한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손이 성제가 됩니다. 이 성제가 되고 그 황후가 그 허씨 집안에 대한 그 애착이 있어서 이 황후를 허씨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허씨가 아이를 가졌지만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별로 이렇게 그 성제가 황후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씨 집안에서 또 수를 낸 것이 당대의 미인이었던 또 효송, 조비연, 조합덕 이 두 자매가 가무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원제를 가게 해서 한눈에 반한 이 원제가 결국은 황후 허씨가 성제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이 왕씨 집안에서는 이 성제가 가는 그곳에 이 조비연, 조합덕 이 두 자매가 나오게 해서 거기에서 음주 가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첫눈에 반해버린 이 황제가 궁으로 불러들이고 결국에는 조비연이 황후가 되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허황후가 자식을 잃고 더군다나 황제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다른 후궁이나 또 이 비빈들이 이렇게 그 아이를 가졌다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자기에 대한 사형 선고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주하는 그러한 또 무속을 하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일족, 그 누나, 언니가 주동이 돼 가지고 바로 그렇게 임신한 후궁이나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그 무속을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황후 허씨는 폐후가 돼서 이렇게 한지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성제가 사랑했던 그 조비연, 당대의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죠. 그 조비연이 황후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이후로서 여러가지 여자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성제는 너무 여색을 밝힌 나머지 조비연의 동생 조합덕의 침실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덕은 이 황제 사망의 책임이 자기에 돌아올 것을 두려워해서 바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씨 집안이 상당히 그 파란만장하고 항상 그 미천한 집안이라는 그러한 배경 때문에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제 때에 그 후광으로 인해서
폐후가 되거나 여러 가지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일족들은 선제가 베푼 그 자귀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씨 집안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허광한에 의해서 이렇게 허씨 집안이 일어서게 되죠. 허순, 허연수 이렇게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위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허광한의 딸, 이 딸이 독사를 당함으로써 그 후에 이 공애황후 이렇게 시호를 받게 되고 또 허순은 나중에 이 아들, 손자, 증손자 여기에서 멈추게 되네요. 그 다음에 허연수는 아들 허가, 허황, 허단, 허경 이렇게 돼가지고 5대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귀를 박탈당하는 때가 AD 12년, 건국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광한의 동생,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러니까 허광한의 조카의 셋째 딸이 효성황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광한이 기초를 닦아놓은 그 위에 선제가 부여한 그 자귀를 허연수, 이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국 4년 AD 12년 허경 때에 왕망이 패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누렸던 그 부귀영화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자귀가 끝난 이후에 이들의 행적은 어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